정약용이 유배 중에도 세 아들 모두 성공시킨 비밀은 무엇일까?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집 자식은 성공하고 어떤 집 자식은 실패한다. 같은 아파트, 같은 학원, 같은 대학을 나와도 결과가 다르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다. 학벌도 아니다. 바로 부모의 다름에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집안의 기운은 부모가 만든다. 부모의 마음이 탁하면 자식의 앞길이 막히고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자식의 재능이 꽃핀다.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부모는 무엇이 다른가? 그 결정적인 차이 5가지를 지금 공개한다. 첫 번째 차이, 마이너스 믿음의 힘을 안다. 사람을 키우려면 먼저 믿어야 한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절대 너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 보석이 숨어 있다고 했다. 그 믿음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다. 어떤 제자가 글을 못 써서 좌절할 때도 정약용은 재능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분명 재능이 있다. 단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뛰어난 학자가 되었다. 현대의 사례를 보자. 서울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 7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손자가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자 아들 며느리는 이 아이는 공부 재능이 없나 봐라며 포기하는 듯 했다. 담임 선생님까지도 이 아이는 인문계보다 실업계가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우리 손자야, 너는 분명 특별한 재능이 있어.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야. 할머니는 손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손자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다. 수학 문제집 여백에도 그림을 그리고 심심하면 연필로 만화를 그렸다. 내 그림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계속 격려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사느냐고 말해도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재능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고 믿었다.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미술관에 가고 화구를 사주고 미술학원을 보냈다. 무엇보다 너의 그림은 특별하다는 믿음을 꾸준히 전했다. 그 믿음이 손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지금 그 손자는 디자인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게임 회사에서 인정받는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할머니는 말한다. 믿어주니까 아이가 자신감을 찾더라고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요. 반대 사례도 있다. 부산에 사는 박씨 집안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실수해도 너는 왜 이 모양이니? 형은 안 그런데 너만 그래. 너는 정말 답답하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역시 안 될 줄 알았다. 친구들과 다투면 너는 성격도 문제가 있어라고 했다. 그 아이는 지금 3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없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말을 먼저 한다. 연애를 해도 나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냐고 묻는다. 어린 시절 들었던 불신의 말들이 아직도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믿음과 불신, 이 차이가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부모는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에는 될 거야라고 말한다.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늦어도 내 속도가 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고 한다. 남들이 그 아이는 안 될 것 같다고 해도 우리 아이는 분명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다. 진짜 믿음이다. 부모가 진심으로 믿으면 아이도 자신을 믿게 된다. 부모가 의심하면 아이도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정약용의 말처럼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서 싹이 났나 확인하면 싹이 날 수 없다. 믿고 기다려야 한다. 당신은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말인가? 의심의 말인가? 자식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부족함만 보고 있는가? 두 번째 차이, 마이너스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친다.
군자는 말이 아니라 행실로 가르친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말만 하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다.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했다. 그 모습을 편지를 통해 전해들은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오늘은 새로운 의학서를 읽었다.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 어제는 농업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농민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았다. 공부의 목적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세상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학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인천에 사는 이철수 할아버지 74세는 손자에게 책 읽어라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젊은 시절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TV를 볼 때 혼자만 책을 펴고 읽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을 가족들에게 들려줬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 이 책에서는 이런 지혜를 알려주더라.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아버지만 혼자 책 읽으시네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가 점점 재미있어졌다.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책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궁금해졌어요. 손자는 할아버지가 읽던 책을 몰래 펼쳐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 할아버지, 이 부분이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자세히 설명해 줬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자만의 독서 시간이 생겼다. 지금 손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이 일상이 됐다.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것이다. 광주에 사는 최명순 할머니 69세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손녀가 짜증을 자주 내고 화를 잘 내자 혼내는 대신 자신부터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예전에 할머니는 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큰 소리를 내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손녀가 자신을 따라 큰 소리로 화내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구나. 그 후부터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깊게 숨을 쉬고 차근차근 말했다. 할머니도 예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요즘은 참으려고 해. 화내면 몸도 마음도 아프더라. 손녀 앞에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손녀의 성격이 변한 것이다. 할머니처럼 차분해지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감정 조절을 배워갔다. 친구들과 다툴 때도 할머니처럼 깊게 숨을 쉬고 차근차근 말하려고 노력했다. 할머니가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부모는 하지 마라 해라는 말 대신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산다.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면서 자신은 게으르게 살면 아이들이 따라할 리 없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매일 어떻게 사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를 온몸으로 느낀다.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관을 형성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뻗는다. 부모가 뿌리요, 자식이 가지다. 뿌리가 썩으면 가지도 시든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도 무성하게 자란다. 당신의 하루는 자식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습을 당신이 먼저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차이, 마이너스 기다림을 안다. 급하게 자라는 나무는 금방 꺾인다.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오래 간다. 요즘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급함이다. 빨리 공부해라. 빨리 취직해라. 빨리 결혼해라.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 아이가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한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왜 우리 아이만 늦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부모는
기다림을 안다.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 남들보다 늦어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큰아들 학연이 글쓰기에 서툴렀을 때도 다그치지 않았다. 다른 집 아이들은 이미 훌륭한 글을 쓰는데 학연만 유독 늦었다. 주변에서는 재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정약용은 대신 이렇게 편지를 썼다. 내 나이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서두르지 마라. 깊이 있는 글은 하루아침에 써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연만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했다. 너는 생각이 깊다. 비록 표현이 서툴지만 사고하는 힘이 있다. 그것이 더 소중한 재능이다. 결국 학연은 아버지의 인내심 있는 격려 속에서 뛰어난 학자가 되었다. 만약 정약용이 성급하게 다그쳤다면 학연은 자신감을 잃고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현대의 사례를 보자. 대전에 사는 윤정자 할머니 71세는 손자가 수학을 어려워할 때 이렇게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는 구구단도 외우지 못했고 간단한 덧셈도 틀렸다. 며느리는 조급해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응용 문제까지 푸는데 우리 아이만 이런 기초도 못해요. 학원을 더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손자 앞에서 한숨을 쉬며 이 아이는 수학머리가 없나 봐라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이만의 속도가 있어요. 억지로 재촉하면 오히려 자신감만 잃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대신 손자와 함께 천천히 문제를 풀어봤다. 하루에 한 문제씩 틀려도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격려했다. 구구단도 노래로 만들어 재미있게 외우게 했다. 할머니도 어릴 때 수학이 어려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잘하게 됐지. 무엇보다 손자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크게 칭찬했다. 어제보다 훨씬 빨라졌네. 이 문제를 혼자서 풀다니 정말 대단해.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손자의 수학 실력이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이제는 스스로 문제집을 펴고 공부하려고 한다. 할머니는 제가 못해도 화내지 않으셔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기다려주시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고 싶었어요. 반대로 서울에 사는 한 집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늦어도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한다며 재촉했다. 학원도 3군데나 보내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공부만 시켰다. 하지만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 그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어차피 난 안 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됐다. 공부에 대한 흥미도 완전히 잃어버렸다. 부모의 조급함이 아이를 망친 것이다. 기다림과 재촉, 이 차이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기다림을 받은 아이는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성장한다. 재촉당한 아이는 스트레스 받으며 포기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봄에 심은 씨앗을 여름에 꽃 피우라고 재촉할 수 있는가? 가을이 되어야 열매가 맺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계절이 있다. 당신은 자식의 계절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조급함을 강요하고 있는가? 아이가 늦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않는가? 4번째 차이, 마이너스 비교하지 않는다. 각자의 재능은 각자의 때에 꽃핀다.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부모는 절대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다. 대신 어제의 우리 아이와 오늘의 우리 아이를 비교한다. 남의 아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좋다고 생각한다. 정약용의 3아들은 모두 달랐다. 큰아들 학연은 학문에 뛰어났고 둘째 학유는 예술적 재능이 있었으며 셋째 학수는 실용적인 면에서 탁월했다. 만약 일반적인 부모였다면 왜 셋째는 형들처럼 공부를 못하느냐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각자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격려를 했다. 학연아,
너의 깊이 있는 사고가 자랑스럽다. 내가 있어 우리 집안의 학문이 이어진다. 학유야, 너의 섬세한 감성이 아름답다. 내 시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학순아, 너의 따뜻한 마음이 고맙다. 사람을 돌보는 내 모습이 보기 좋다. 각자를 각자대로 인정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세 아들 모두 자신만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형제끼리 경쟁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자랐다. 현대의 사례를 보자. 제주도에 사는 강수진 할머니 73세의 경우를 보자. 큰 손자는 공부를 잘하고 작은 손자는 운동을 잘했다. 큰 손자는 항상 1등을 하고 각종 시합에서 상을 받았다. 반면 작은 손자는 공부는 평범했지만 축구를 정말 잘했다. 주변에서는 계속 비교했다. 큰 손자는 공부를 잘하는데 작은 손자는 왜 공부를 안 해? 형처럼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니? 심지어 학교 선생님도 형을 본받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 큰 손자는 머리가 좋고 작은 손자는 몸을 쓰는 재능이 있어. 둘 다 훌륭한 재능이야. 그리고 작은 손자에게는 내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뿌듯해. 얼마나 멋있게 뛰는지 몰라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큰 손자가 시험에서 1등을 해도 작은 손자 앞에서 과도하게 칭찬하지 않았다. 반대로 작은 손자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어도 큰 손자와 비교하며 공부도 축구처럼 하면 좋을 텐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각자를 각자의 영역에서 인정해 줬다. 너희는 둘 다 할머니 자랑이야. 큰 손자는 공부로, 작은 손자는 운동으로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있어. 지금 큰 손자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고, 작은 손자는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태권도 사범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두 형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 작은 손자는 말한다. 할머니가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만약 형과 계속 비교당했다면 저는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반면 다른 집에서는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라는 말을 반복했다. 형을 본받아라. 왜 너만 못하니? 같은 말을 매일 들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형제 사이도 나빠졌고 작은 아이는 자존감을 완전히 잃었다. 형에 대한 질투심과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찼다. 성인이 된 지금도 형만 보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비교는 독이다. 비교당한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비교 대상이 된 아이도 부담을 갖는다. 형제 사이도 나빠진다. 가족이 경쟁자가 되어버린다.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부모는 다른 집 아이는 어떻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너는 어제보다 나아졌다. 내 노력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아이만의 성장에 집중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복숭아 나무에게 배나무가 되라고 할 수 없다. 각자의 열매가 따로 있다. 복숭아는 복숭아답게, 배는 배답게 자라야 한다. 당신은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다른 집 아이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는가? 5번째 차이, 마이너스 실패를 두려워하지 제시도 유계속 편집 않게 한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걸을 수 없다.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부모는 아이가 실패하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본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정약용은 제자가 시를 잘못 지었을 때 혼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시에서 내 진심을 보았다. 기교는 부족하지만 마음은 진실하구나. 기교는 연습하면 늘지만 진심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 배울 점을 찾아주고 실패 속에서도 장점을 발견해 주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다. 정약용 자신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졌고, 관직에 있을 때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심지어 유배라는 인생 최대의 좌절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았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이 시련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실패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자식들에게도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쳤다. 현대의 사례를 보자. 울산에 사는 박영숙 할머니 70세는 손자가 학급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했다. 손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공약도 만들고 연설 연습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낙선이었다. 손자는 크게 실망했다.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나 봐요. 눈물까지 흘렸다. 다른 집 부모라면 왜 떨어졌니? 뭘 잘못했니? 라고 추궁했을 것이다. 혹은 괜히 나섰다가 창피만 당했네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아쉽긴 하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네. 내가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그리고 손자와 함께 이번 선거를 돌아봤다. 내가 만든 공약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해? 그 연설할 때 긴장했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할 수 있을까? 실패를 책망하지 않고 함께 분석했다. 이번에 부족했던 점을 찾아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무엇보다 용기를 내서 도전한 것 자체가 대단해. 할머니는 손자에게 자신의 실패 경험도 들려줬다. 할머니도 젊은 시절에 실패를 많이 했어. 재봉틀 배울 때도 처음에는 바느질을 엉망으로 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니까 나중에는 동네에서 제일 잘하게 됐지. 손자는 할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실망감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학급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했고, 이번에는 당선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손자의 성격이 변한 것이다.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실패해도 배울 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 할머니 덕분에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실패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반면 다른 집에서는 아이가 실패하면 왜 떨어졌니? 부끄럽다.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했네 라고 했다. 그 아이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며 움츠러든다. 실패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도전 정신을 결정한다. 실패를 격려받은 아이는 계속 도전한다. 실패를 비난받은 아이는 도전을 포기한다.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부모는 아이가 실패했을 때 괜찮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라고 말한다. 이번 실패에서 뭘 배웠을까? 라고 묻는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준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강물도 바위에 막혀야 더 힘차게 흐른다.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 당신은 자식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실패를 책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배움의 기회로 바꿔주고 있는가? 결론 마이너스 자식이 잘 되는 집안 부모의 5가지 차이.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 중에도 훌륭한 자식들을 기를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첫째, 믿음을 건네는 것이 다르다. 너는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매일 전한다. 그 믿음이 자식의 가슴에 용기를 심는다. 현재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본다. 둘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르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책을 읽는다. 인사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웃으며 인사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걸 안다. 셋째, 기다림을 아는 것이 다르다. 남들보다 늦어도 재촉하지 않는다. 내 속도가 있다며 아이만의 계절을 인정해준다. 그 여유 속에서 아이는 자신감을 키워간다. 조급함이 아이를 망친다는 걸 안다. 넷째, 비교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우리 아이와 오늘의 우리 아이를 비교한다. 각자의 재능은 각자의 때에 꽃핀다는 걸 안다. 비교가 아이의 자존감을 해친다는 걸 안다. 다섯째,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말한다. 실패를 통해 배울 점을 찾아주고 실패 속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해준다.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가르친다. 이 다섯 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다.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가르침이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세상이 바른다. 자식이 잘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의 믿음 한마디, 인내심 한 번, 격려의 눈빛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넌 왜 이 모양이니? 대신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대신 너만의 특별함이 있다고 인정해주세요. 실패했을 때 왜 그랬니? 라고 추궁하지 말고 이번엔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주세요. 성급하게 재촉하지 말고 내 속도로 천천히 가자며 기다려주세요. 무엇보다 당신이 먼저 바뀌세요. 자식에게 바라는 모습을 당신이 먼저 보여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집안의 기운을 바꾸며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산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